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대체 왜 녹음을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이 박사입니다. 저도 녹음을 하자 그래놓고 많이 걱정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지만 한 주 쉬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다들 온 국민들이 지금 추모 분위기 속에서 우리 방송의 특징이 왁자지껄 까불고 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쉬자 이렇게 했었는데 한 주 쉬고 저번 주는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 사고공화국 또 세월호 편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나고 그때 제가 다음 편부터는 다시 정상적 방송하겠습니다라고 예고는 해드렸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그죠?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쉴까? 한번 쉴까? 또 쉴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계속 방송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셔서 또 오늘은 말이죠. 박태준 특집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사건 터지기 전에 우리가 계획한 거였고 네, 그렇죠. 그 전에 벌써 원고가 다 나왔었는데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고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 참 시기가 묘한 게 박태준 씨는 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지만 네. 공도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어떤 근현대사의 나쁜 사람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가 99, 공이 1, 그런 그런 사람 사람들이 많잖아. 많았는데 개새끼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개새끼인 줄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박사? 이 박사, 우리 이제 이 박사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을 때, 박태준은 그 정도는 아니다. 공이 상당히 많은 분이고, 특히 우리 조정래 씨 같은 경우는, 박태준에 대해서 엄청, 정말 상처를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만약 우리가 방송을 또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쟤네들 저거 뭐야?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지금 박정희 옹호하는 거야? 그렇게 들릴까봐. 상당히 방송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였습니다만은 그런 거 별로 우리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할 건 우리가 거기다가 계획했던 건 계획하자 그대로 하자. 거기다가 또 내 피 속에는 또 까붐의 DNA가 있잖아요. 네네. 또 웃고 또 흉내내고 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나 또 움찔움찔 할 것 같은데 알아서 저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 그러면 시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네. 모두가 예상하듯이 역시 셀프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 앉혀놓고 거기서만 했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정부 사람들 앞에다 대고 사과를 한 사과해야 될 사람들한테 사과하지 않고 또 앉아서 말이죠. 그런 또 셀프 사과를 하셔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번이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창중 사태 때도 그렇고 국정원 사태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이 사죄를 할 줄 모르는 양반인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의 DNA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의 아픔을 모르는가 이런 건데 사과를 할 때는요 정말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지. 앞뒤에 붙이면 안 되잖아. 곤조의 제왕 영사몽. 영사몽도 사과를 대참사 때는 2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영사몽도 사실은 영사명이 자기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다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이 군사 독재에서 잘못된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터진 건데 누적돼서 터진 건데 내가 뭔 잘못이냐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TV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였죠. 그것뿐입니까? 노통도 우연히 형도 대구지하철 참사 때 사과를 했고 그건 당선자 신분일 때 네. 대중이 형도 시랜드 참사했을 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우리 근혜 누님께서는 시간도 지금 사고가 이렇게 지금 일어난 지 며칠이 됐는데 시기도 늦었고 사과도 국무석상에서 그냥 하는 그런 사과로서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아니야. 아니 어차피 프롬프터 보면서 얘기하시는 양반이면 밑에서 프롬프터에다 글 쓰는 애들이 거기다 사과하는 거 넣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과를 하면 내 리더십에 상처가 생긴다.
리더십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사과. 아니, 리더십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뭔가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면 지지도 더 올라갑니다. 그럼요. 더 올라간다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성적인 특성을 갖다가 얘기하기 좀 쉽지 않지만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듬어주고 프리미엄일 수도 안아주고 있죠. 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청와대 내에 네. 우리 십상시들 예. 이 역시 이거 써준 거 아닐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적폐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네. 적폐 참 어려운 단어인데 말이죠. 누가 한번 써줬기 때문에 이거 계속 쓰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려있는 십상시들이 있죠, 그죠? 아니 최소한 차라리 국회에서 뭐 한번 특별연설을 하든지 해서 국회의원도 또 국민들이 뽑아준 대첩 대표자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 동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사과문을 쭉 읽었다는 것 자체는 좀 지금 어폐가 5월 있죠. 15일날 준비를 하겠답니다. 아, 이거 지금. 바보 같은 짓이지. 아니, 사과할 때 약속 잡아놓고 나 미안한데, 내 다음 달에 사과할게. 그런 게 어딨어요, 야, 이 박사! 내 미안한데, 내 다음 달 28일에 사과할게. 그때까지 기다려?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를 바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 때. 그럼 내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사과가 어음이야? 아, 그러니까 약속업입니까? 뭡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제 사과할 때 제대로 했으면 5월달에 다시 사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했으면 이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5월달 돼서 과연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정말로 가슴 아픈 거는 이 양반한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사과 좀 꿔줘. 내가 5월달에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가 지금 전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박 대통령이 국무석상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반발했죠. 반발했죠. 그게 뭔 사과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유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족들의 반발에 대해서 재반발을 한 거지. 아, 그 KBS에 있다 가지 그 KBS 때 양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민 대변인의 말을 보면 청와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히 알 수 있겠다. 그 양반이 저번에 그 양반이지? 그 왜 계란 안 넣어먹었는데 무슨 문제냐? 그 양반입니다. 제정신이야. 이씨. 그러니까 정말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어졌던 퍼포먼스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가서 거기서 연출된 슬픔을 만들어내는 매우 그 아침 드라마보다 못한 어떤 PD의 역할도 못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 할머니, 예. 매니큐어 빨간색으로 칠한 할머니께서 당연히 저희는 뭐 실종자 가족 혹은 유족 대표인 줄 알았는데 스틸 사진을 연속으로 보니까 그게 또 아니야.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 할머니한테 부탁은 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몰랐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조문은 10시 이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10시 이후에 입장하면 이 할머니는 먼저 나와 있었다는 거고. 그분은 스페셜리스트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를 바보라나. 청와대 대통령 경호를 어떻게 해서 그럼 그 할머니가 유족도 아니고 실종자 가족도 아닌데 막 들어와서 대통령 뭐 해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이동을 할 때는요, 동선을 이틀 전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 전날 가서 거기 다 뭐 폭탄이 있나 없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머니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했단 말이야? 이거 국민들 바보라는 이런 주장을 믿으라고 하고 국민들 바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대통령 경호 책임자 잘라야지. 하여튼 뭐 그런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엄마 지금 이상하게 소리 말하면 되고 엄마 총마사 그렇죠. 아빠 총마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심성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 예? 건조해졌고 말라버렸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해는 갑니다. 아니 대통령 지위에서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누가 십상시들이 가르쳐줘야 되지 뭐. 예전에 이라크에서 비극적으로 사망을 하셨던 고 김선희 씨 사건 때 네. 박근혜 의원이었죠. 2004년이었나요? 네. 그때 했던 멘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왔을 때는 지금 같은 태도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니까 그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고 우리 다 유가족들 또 희생자 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대통령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다 어차피 대통령 그렇죠. 같은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대통령이 느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대통령 자리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나왔었죠. 대통령한테 어떤 그 영화 감독이 썼던 글이었어요. 대통령한테 비싼 비행기, 비싼 자리, 안전한 이런 모든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의 권한을 주는 이유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선장. 그렇죠? 네. 선장이 이제 뒤늦게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팬티바람을 탈출했다. 가지가지 하도만 진짜. 예. 뭐 하냐고 팬티바람. 그 방 안에 무슨 필리핀 여가수랑 있었다며? 근데 그건 그 부부끼리 같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술을 먹었을 거라 생각했어. 선장이 자리가 없었고 계속 방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배에서 내려가서 돈을 말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기 주머니에 있던 5만원권짜리 돈을 말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형님 그거 제 돈 아닙니까?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그거 싸웠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게 있어. 도박. 그렇지. 야, 이 배에서 노름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아니 선장이 돈 말리고 있는데 형님 그거 제 돈 아닙니까? 이 말이 왜 나오냐고. 그쵸? 게다가 그 선장이 임시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장이 조타실에 있지 않고 방에 있었어요. 이유.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하여튼 가장 잘못한 것은 선장이 잘못한 게 가장 맞죠. 자기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경의 문제점들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고 또 사건 어떻게 원인 발생 또 결과 초동 대처 미흡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가에서 이런 것은 숨기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다 까발려야 된다. 다 오픈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이 어떤 이 참사에서 벌였던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왔던 엄청난 비리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많은 희생을 당했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될 국민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미래였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거의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당연히 많은 공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언론, 우리 팩트TV, 고발뉴스가 공동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다시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또, 상황이 걱정됩니다. 진짜. 그쪽에서도 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아까 잠깐 통화를 해봤더니, 오늘은 조금 너무 힘이 힘들어서 쉰다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다시 활동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올라오세요, 그 양반들? 글쎄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해서 좀 각광과 주목을 받는 게 팩트TV 고발뉴스 그리고 JTBC 9시 뉴스. 결국에 JTBC 9시 뉴스가 MBC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결국에 지상파 기존의 언론들은 참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정도로 가면요 다들 알아줍니다. 예.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면 국민들이 다 알아준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진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진도에 몇 주 전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오창석 아나운서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진도에 나가 계신 오창석 아나운서.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오창석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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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언제 내려가셨죠?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음. 네,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2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 벌써 2주 정도 계셨는데 예. 급작스럽게 내려가서 고발뉴스랑 지금 합동 중계를 하고 계신데 네네. 급작스럽게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현장 상황이 사실상 우리가 정부를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2, 3일 정도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큰 진전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장의 상황과 그리고 서울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급하게 내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어땠나요? 그 기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말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달랐던 점은 뭐 현장의 상황을 분명히 잘 통제를 하고 있고 뭐 가족들의 원하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봤던 게 해경 경비국장이란 분이 직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와서 7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브리핑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 공무원까지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네, 그걸 피해자 가족분들이 알려주시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하는 공무원한테 알려줄 정도로 그럼 전혀 그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그 진두지휘 혹은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사고 3일째까지 전혀 없었던 거죠. 아니 3일이 됐는데 그랬어요? 네, 저희가 3일 4일 차였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때도 우리 언론에서는 야간에는 조명탄을 쏘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구조 활동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보도를 저희도 믿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아니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현장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해경의 그 책임자들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많은 실종자 가족분들이 체육관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현장에도 지금 제가 평목항인데 네. 많이 계시고요. 실내 체육관도 어제 가봤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오창석 아나운서 취재하고 방송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피해자 가족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언론인의 입장이면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부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런 인터뷰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구가 정부 쪽으로 안 들리고 정부가 또 피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동생이 저기 있는데 해경이 와서 현장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그냥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심정을 굳이 묻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참담하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보니까 오창석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예. 또 지금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마른 양반이 더 빠졌어 살이. 네. 그만큼 저희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그쪽 분위기가 지금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상황판 같은 게 있어요. 네. 해경배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시신이고요. 예. 왼쪽으로 들어오면 생존자예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경배가 오른쪽으로만 들어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왼쪽으로 간 적이 없다. 예. 네, 그러면 저기 멀리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통곡 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밥을 먹기도 힘들고 피해자 가족분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고 그렇죠. 그 취재 활동 중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기존 언론과의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든가 그런 점은 없었나요 혹시?
저희가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를 조금 더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유가족분, 같은 경우, 네. 유가족분들이나 그 실종자 가족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한 네. 언론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나가 있는 다른 언론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볼 것까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쟤들이 뭔데 와서 저기를 저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하고 네, 다른 그렇겠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텃세 이런 거 없어요? 텃세라고 하긴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여기 현장에 오신 분도 다른 기자분들도 그 서울에서 뭐 흔히 말하는 방송국의 지시를 받고 그냥 현장에서 돌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특별히 텃세를 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한테 폭언을 했을 때, 욕설을 네. 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일단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그때 시작부터 끝까지가 피해자 가족분들이 원한 자리였어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분들이 그 피해자 가족 대책본부에 계셨는데 일부 상황실에서 그 장관님이나 해양경찰청장 거기서 상황실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걸음으로 걸으면 한 20걸음도 안 되는 장소인데 상황실 내에서 조그만 데서 자기네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나오질 않으니까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라. 그렇게 해서 길을 쳤어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같이 가면 몸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옆에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기성 언론이 우리가 뭐 납치한 듯이 보도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르지 말고 내보내 언론 여기 와라. 그러니까 저희는 생중계를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었고, 네. 뭐 그것 때문에 연합뉴스에서 뭐 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결론은 고발 안 하기로 한 거죠, 연합뉴스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이상호 선배님한테 연락이 와서 네. 뭐 사과가 부족하다. 고발하겠다. 그런 그래서 얘기는 한 번 했는데. 고소하겠다. 예. 네. 예.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화로 제가 들은 걸 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우리는 고소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말을 바꿨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오늘 우리가 녹음을 목요일 밤에 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종인 씨 다이빙벨이 투입돼가지고 네.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작업은 1시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고. 네. 예. 그런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예.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해요. 네. 왜냐면은 몇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해경 측과 언진 측에 뭐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방송이나 다른 언론들이 함께 탔어요. 배에. 혹시 혹시 막는 장면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보도하겠다. 네. 그래서 가서 방해를 안 받으니 이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한번 2시간 정도 수색을 하고 이제 잘 되겠다. 우리가 남아있으면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빠지자 해서 그 취재진들이 항구에 도착하고 한 2시간 뒤에 바로 갑자기 철수 결정했네. 그럼 계속 취재진들이 같이 있다가 취재진이 나오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이 자세한 건 모르겠고. 네, 너무 급작스러웠죠. 그런데 그 다이빙벨이 투입돼서 작업을 할 때 해경 측 선박이 다이빙벨이 투입된 자리에 와서 충돌을 할 뻔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달려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접안할 때부터 멀리서부터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처럼 확 급회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멀리서부터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게 선수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선미 부분도 거의 돌진하듯이 박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누가 보기에는 위협이죠. 아하.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그럼 누가 그랬어요? 해경이 그런 겁니까?
그렇죠. 해경정이 그랬던 거죠. 오늘 새벽 알파 잠수 기술 공사의 다이빙벨이 수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시각 해경 측이 알파 다이빙벨의 수색 작업에 여전히 비협조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국민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경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 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을 타고 3명의 민간 잠수사가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다이빙벨을 타고 있던 시간인 새벽 4시경. 다이빙벨 바지선에 승선해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태우러 경비정 P-62호가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P-62호가 알파 바지선에 접안한 부분은 경비정이 바지선에 원래 접안하던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시 다이빙벨 작업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작업하던 알파 직원들도 경비정 접안 위치에 항의했습니다. 또 해경은 경비정을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접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거칠게 댔습니다. 배가 만들어낸 물살이 바로 옆에 있는 다이빙벨 쪽으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이빙벨 근처에 라인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죠. 예, 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되는데. 예.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죠. 있는데 그쪽에 와서 일부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배를 뒤쪽으로 돌려서 배 뒤에 스크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계속 스크류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 이거는 이제 보신 팩트죠, 그냥. 이건 이제 거기 있었던 예. 취재진들이 취재진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기서 왜 스크류를 돌리고 있냐. 그럼 돌리면 파도가 심해지고 다이빙벨 쪽으로 이렇게 너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냐. 그럼 그 작업 방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뭐 이렇게 빠지서 나서 뭐 직접 해명한 게 없으니 저희는 알 적이 없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종인 씨가 앞으로 더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렇게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거는 그 10분 정도밖에 그 잠수를 못 하니까 다이빙을 네. 오래 할 수 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초기부터 투입이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소는 저희가 첫날 왔을 때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다가 차에서 자고 아이고. 체육관에서 같이 자고 이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숙소를 구해서 네. 자고 있습니다. 뭐 언제쯤 그 취재 끝나고 돌아올 예정은 전혀 지금 없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사랑 고생해 주시고, 네. 돌아오면은 제가 더 이상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 들었습니까?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팩트TV하고 이 고발뉴스의 어떤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지,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그 EJ 팬카페 회원 일부 분들하고, 네. EJ, 비공식 고문 변호사, 김근하 변호사께서 네.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를 주셔서, 이게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요. 예, 그 팩트TV하고, 전해달라고. 예, 고발뉴스 팀에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네. 이거 고이 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네.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예.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발뉴스 후원자도 많이 늘었고요. 팩트TV 후원자들도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더욱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진실을 위해서 가감없는 네. 방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내시라고 이 말씀 드릴게요. 요 최근에 봤던 SNS상에 돌아왔던 개그였는데 모 공중파 방송사에서 형님 왜 우리가 갑자기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MBC랑 KBS가 너무 병신짓을 하니까 우리가 더 뜨는 것 같아. 지금 하고 계시는 팩트TV와 고발뉴스의 모든 활동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네. 진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올라오시면 저기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사가정역에서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창석 아나운서 저기 다른 공기업에 시험 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팩트에 있어, 그냥. 네, 팬티에 뼈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올라오면 한번 뵙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수고해주세요. 네, 고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오창석 아나운서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은 아니네요. 생으로 그냥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날로 했죠. 예, 날로, 그냥 전화기에, 스피커폰 켜고 했는데, 잘 들리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잡음은 있어도 그 목소리에 나온 진실성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믿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진도에 있는 믿을 거라고 팽목항 거 위치가요. 저도 개인적인 일로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시끄러웠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짠하더라고요. 네, 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내려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고 도움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 같은 사람이 내려가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좀 응원하고. 아까 저희가 이 방송을 왜 다시 하는지, 그러니까 EJ를 녹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고발뉴스나 뉴스타파나 팩트TV 그런 현장에서 직접 팩트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네. 우리처럼 이제 옛날 얘기해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대 참사들 이제 쫙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실종되신 분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EJ 84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모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박태준 특집입니다. 포철 특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포철이 곧 박태준이죠. 박태준이니까 박태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포철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이 박사님 박태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굉장히 눈빛이 날카롭고 눈썹이 시커멓고 눈썹이 시커먼 대신에 뻐꺼형이죠. 예, 머리가 번쩍거리고 잘생긴 뻐꺼형이죠. 잘생겼어요. 잘생긴 미남입니다. 뻐꺼요. 좀 사람이 굉장히 웃어도 좀 뭐랄까 날카롭고 그런 이미지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정치인인 적이 정치인이었죠. 있었죠. 예. 정치인, 경제인 예. 그랬었죠. 그 정치인 시절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느껴졌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태준 씨 하면은 무엇보다도 포철이죠, 박태준 난 포철 떠올. 철강왕. 네. 그렇죠. 철강왕 카네기인가요? 강철한 카네기. 예, 맞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박태준. 박태준. 자, 세자금. 제가 한 4년 전에 포항 가서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철 하청 업체에다 납품하는 일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서 오는 이런 분노였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박태준 씨가 사망을 했을 때 저는 술 먹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술 자리에서 이거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좀 적기심을 갖고 갈 사람 갔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동네 정서. 포항에서는 박태준이 포항에서 신이에요. 박태준은 종교고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라는 정말로 모래밭밖에 없던 데를 지금의 공업도시로 만든 거는 박태준의 공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날로 먹은 거는 이상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정말로 정장 입은 사람들 솔직하게 대우 못 받습니다. 포항에서는 포철 잠바 입은 사람이 왔답니다. 그렇죠. 제가 느꼈던 박태준의 이미지는 포항에서는 신이다. 울산에서 정주영이 신인 것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참 참담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우리 5천만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왜 서울 수도권에 사냐? 지방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그런 거죠. 없으니까.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60년대부터 그랬고 60년대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이 박사나 저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뭐 합니까 지방에서? 야, 니들 그러니까. 누군 시골 유시 새끼들이잖아. 아니, 난 아니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지금 이 얘기 잘한 게 제가 요새 갑작스레 강의를 맡아가지고 지방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그 지역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군사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군사도시라는 이미지에 가려가지고 거기에 있던 굉장히 중견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이 2개 정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좀 거기에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원주인데 원주가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아, 네. 예, 교통의 요지인데 이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면 강원도하고 경북을 이어주는 곳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가 발전을 못했어요. 발전 방금 못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군사 도시다 뭐 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전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창원, 네. 포항, 울산, 울산. 구미 네. 다 공단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지방에서도 먹고 살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거의 지방은 다 전멸이다. 원주도 사실은 정식적으로 거기다 이제 뭐 약학 플라스터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제약 의료산업, 단지, 예, 그걸 첨단 만들려고 의료산업. 했지만은 예. 그것도 역시 용이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DJ 형이랑 무현 형이 항상 이 지방 분권, 지방 행정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현 형이 정권을 잡고 이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려고 그랬죠. 네. 지방도 네, 먹고 그 살아라. 일환이었죠. 그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 일환이었고 행정수도로 옮기려는 것도 그런 일환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결사 보수 언론들하고 그렇게 결사 반대했나? 기득권층이잖아요. 걔들은 서울에 먹고 살 게 다 있어, 그렇지. 지을게. 다 땅이 다 서울. 그럼 이 공개가 안 되거든. 네. 지들 배때기 기름 채우려고 그렇게 결사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참 나쁜 사람들 씨. 아니 그러면 그러고 공무원들 그래요. 뭐 요새 막 노무현 욕하면서 요즘 다 지금 내후년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기업 다 전주로 가고 뭐 그래요. 다 가야죠. 다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욕한다고. 예. 아 노무현 때문에 우리 글로 가야 된다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뭐 이러면서. 아니 지방은 무슨 뭐 거지들이 사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 가면 이상해져요? 예.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니들 같은 공기업이 가서 거기서 자리 잡아줘야 그 옆에 또 상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이 양반들아 니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니 그런 붐을 지방에 일으키면은 당신들 주머니 사정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존나게 좁아 터진 땅덩어리 안에 가지고 뭐 자꾸 서울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한중석이라는 회사를 박태준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네. 상동강산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상동강산 전성기 때 그 상동에 인구가 3만 명이었습니다. 오 그래?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명 약간 넘어요. 1,000명 안 되지 않나? 이거 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 안동 영주, 영주. 네. 이런 거 다 뭐 20만 넘고 뭐 그랬었거든요. 지금요 봉화는 4만. 그중 4만 중에 3만 이상은 70세 이상 노령인구예요. 그 사람들 죽으면 그 땅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허벌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작가 이번에 결혼할 때 제가 그 이 작가 저 결혼식 가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진입하면서 결혼식장 저기네. 어딘지 알겠더라고. 뭐 있어야 진짜 그러니까 딴 데가 없어요. 거긴 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서울공화국 서울로 하면요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하는 거 그럼요. 지름길이에요. 경쟁하고 거기서 또 개토 생기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안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공기업들 지방 이전도 그런 대안 중에 하나였고 네. 저는 대학교를 다 지방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 지방으로 옮기는 거야. 아니면 서울대학교 지방에 간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 서울은 근데 지명이 좀 그렇지 아이, 않나? 그 지방으로 옮기면 학생들 또 그 지역에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말이죠. 네. 근데 이것도 다들 절대 결사 반대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기득권들이 반대하는 왜냐면 지들 이게 값 떨어진 줄 알아. 에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대학 레벨을 놓고 보면은 대학 레벨로 100이 하나 드는 대학이 그렇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말이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근무 여건, 똑같은 작업 강도를 가지면서도 월급은 그에 비해 한 70%밖에 못 받고 살아갑니다. 그 현실이에요. 물가는 똑같아요. 서울이랑 뭐가 달라? 오히려 서울이 더 싸. 쳐다보면. 자,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강의한다는 얘기 나온 김에 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강의도 맡게 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래, 너 이거 도저히- 안 가도 못 오잖아요, 지금. 네, 도저히 제가 EJ 생활역사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 네. 사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의를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박사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 강의가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것도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인데. 그걸 얘 여기 뭐다, 지금. 그러니까 매일 나가기 때문에 여기 EJ 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전혀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지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힘들다 이거 아니야. 나는 나갈 수 있는데 이 박사님은 힘들다 이거 이제 아니야. 내 자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할 사람들이 네.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현재는 제가 당장에 막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조만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그런 우리 뭐 예. 여름 전에 우리 여름 전에 총회를 한번 해야죠. 총회 또 해야죠. 여름 전에 그때 하면 되겠네요. 그때 총회를 하고. 통해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이사까 시킬 거야. 잘 됐네요. 이종우 이사장 하는 일 꼬라지를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뺏어야겠네요. 그래서 네가 해. 그래. 알았어. 직무 대리로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총회에서. 근데 저도 바쁜데. 뭐 그래요. 아니 8월쯤 되면 신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신간은 뭐 신간만 2월달에 나오나? 2월달에 쓰기로 말해놓고는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 작가님 신간만 나와? 예, 그리고 이사진의 애새끼도 나올지도 몰라요. 이사진에 말씀드리는데 체납된 임금 빨리 주세요. 그래요. 예. 체납된 임금. 제가 체불에 체불. 제가 직무 임금 대리를 체불. 체불이네요. 맡으면은 직무 대리를 맡으면은 36개월 할부로 내가 끌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야, 들어봅시다. 이 정권 끝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박태준 씨는 1927년 10월 24일생입니다. 경상남도 동래군 장안면 임랑리에서 태어났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게 뭐 지금 있는 지명이야? 지금은 부산 강역시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당시는 경상남도 소속이었고 임랑이라는 곳은 부산에서 105km 정도 떨어진 어촌 마을이라 그럽니다. 야, 부산에서 105km면 시골 아니야? 거의? 시골이죠. 예. 그러니까 어촌 마을. 아버지는 박봉관, 어머니는 김소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왜 아버지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는 왜 일본에 갔냐?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죠. 큰아버지가 먼저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아, 일본 오니까 먹고 살 게 있다. 거기서 그러지 말고 일본으로 와라. 그래서 건너갔고 터전이 있었구나. 동생을 불러들였고 또 아버지가 가 있으니까 6살 때 아버지가 또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는 뭐 식민지 시대 아니었습니까?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됐겠죠. 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자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이거 도쿄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야, 그러면 나중에 동문들 도움 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뒤에 뭐 한일 협정에도 박태준 씨가 관여했고 또 포항제철 짓는데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게 아마 이때 맺어진 인연 같아요. 그러니까 아자부 중학에서 맺어진 인연 또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네. 와세다 대학 동문이 또 일본에서 파워가 세거든. 와세다 명문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인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와세다 게이요. 와세다 사립에서는 최고죠. 네. 1945년 그 일본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해방이 됐고 학교 업무를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한 후 귀국했습니다. 근데 자꾸 뭐 일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지금 뭐 일본 음악 튼다고 또 악플 다는 인간도 뭐 있고 개소리고 그렇던데. 그런 거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방송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구현대에서 일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 연관되는데. 예. 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혹은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뭐 해방 직후에 막 제대로 된.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준이 다시 돌아갔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해방조선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청년 박태준의 눈에 굉장히 미개한 예. 정몽준 아들의 발언처럼 미개한 그런 국가와 미개한 국민들이 아니었나. 왜? 박태준이 당시 한반도를 돌아보면서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태준 해고 한번 들어봅시다. 도저히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일본 사람 거 훔쳐가는 사람,
해외에서 돌아온 우리 동포고 훔쳐가는 사람. 가는 데마다 싸우고. 그런데 미군 헌병이 웃고만 있고 그 사람들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예쁜 여자만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일본에서 패전한 사람들이 다음 전쟁에서 이길 궁리를 하면서 뭉치는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질서에다가 엉망으로 이 지경이니 참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서울로 왔더니 거기서도 매일 싸움이고 경성대학이라는 데는 교수는 없고 학생들만 몇 명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다시 가서 학교를 마치고 왔어요. 굉장히 보십시오. 굉장히 조선을 미개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대도 그랬어? 예. 그런데 이런 사상, 이런 미개하게 보는 사상은요, 박태준뿐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1964년 독일을 방문했었을 때 방문하고 돌아와서 방문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크푸르트시 근교에는 노동자들이 저녁에 가서 술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우리나라의 대포집이나 포장마차 같은 술집이 많다. 근면하고 일밖에 모르는 그들도 저녁에는 이곳에 많이 모여와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껏 떠들고 밤늦도록 논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한 번도 그들이 서로 싸우거나 집기를 부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간혹 그곳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와서 놀다가 언쟁을 하거나 술잔을 던져서 부순 일이 몇 번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자율과 자제, 모든 일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뭡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맨날 한 소리 있죠. 진보 애들, 좌파 빨갱이, 자학사관이 어떻고 지랄하는데. 보십시오. 박정희, 박태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국민 민도를 낮게 보는 사람이 바로 박정희, 박태준이었어. 이건 뭐냐? 이번에 정몽준 아들 하는 발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 그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들은 서민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수준 낮은 인간들, 자기들하고는 급이 다른, 질이 다른, 아주 질 낮은 인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하루 소비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서 박태준의 이런 발언, 박정희의 이런 발언, 정몽준 아들의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중의 대상, 국민과 함께 가는 대상 보지 않아요. 쓰레기로 본다니까?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스타크래프트 마린보다 밑으로 보는 것 같은데. 선거 때만 구실구실되지. 네. 왜? 그렇게 낮게 봐도 한 표야. 또 뽑아주잖아. 한 표야. 또 뽑아주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방금 말이죠. 아까 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건 박태준의 주장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박태준이 다시 돌아가서 와세대 대학을 졸업한지 안 했는지. 지금 그래서 여러 군데 다른 기록을 보면요. 다 중퇴라고 나와요. 다 중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수료. 졸업이 아니고. 나도 수료로 알고 있었는데. 수료로 나온 데도 있고. 헷갈립니다. 근데 박태준 본인이 일단 졸업을 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세대 동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는 또 인정하더라고. 어. 박태준 씨 거기 고문으로도 활동했고. 저 YS 저기 서울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글쎄, 하여튼 인정했었고요. 또 우리 저 와세대 출신들이 많아요. 이병철 씨라든가 네. 이건희도 다 와세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올렸어.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본인 이야기가 맞겠지. 설마 이런 거 가지고 박태준이 거짓말 쳤겠습니까? 이건 맞는 걸 보입니다. 하여튼 자 본인 말에 의해서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번 귀국했었죠. 그게 이제 귀국한 뒤에 1948년 5월 5일 날 646기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 4일 후네요. 이때 육사 전수락 교관이 누구였냐면 소령 박정희였다. 이래서 이제 사제간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박정희와 박태준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제간으로. 자, 여기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교관이 이거는 저기 이 박사님이 잘 아시겠네. 포탄의 탄도 궤적을 계산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수업은요. 수학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육생 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이때 박태준이 일어나서요. 삼각함수와 미분학을 적용해서 탄도 궤적을 단숨에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가 박태준을 아주 어여삐 여겼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와세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실력이 이제 10분 발휘된 거죠. 자, 이후 박태준은 청년 장교로서 전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국군이 밀릴 때 자기 연대의 중대장 12명 중에
10명이 전사한 가운데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포항까지 이미 포항과도 연이 좀 있네요. 포항까지 후퇴를 했다가 청진까지 다시 북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야전 병원에서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게 되고 일사후퇴 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공로로 그에게는 충무 무공 훈장과 화랑 무공 훈장 등을 받게 됩니다. 이 훈장을 받았고 또 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 됐는데 국립묘지 안장까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태준 사망 이후 국장으로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국장이다 아니다 가족장으로 하자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갖고 어떻게 박태준은 국장으로 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박태준이 장성 출신 맞아요? 네. 소장 예비역 소장. 근데 이 박사님 이거 맞아요? 포탄 탄도 계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장교들만 하는 건가?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땅 포병이래 가지고 탄도 궤적 계산 그런 건 잘 몰라요. 할 필요가 없었군요. 예, 네. 그냥 열심히 자켓 뜨고 한마디라고. 예, 들고 포탄 다니고. 나르고 그러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고 또 있어. 관식병이랑 FDC 그래요. 있어요. 사지병, 측지병 다 네,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 자, 육사조약 10년 후에 박정희와 박태준 두 사람은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박정희는 육군단 부군단장이었고 박태준 그때 당시 대령은 인접부대에서 연대장으로 있었습니다. 둘이서 자주 만나서 술잔을 기울였고요. 박정희가 제2 군수기지 사령관에 취임을 했을 때 박태준을 참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16 군사정변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박정희가 쿠데타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쿠데타 전날 가족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을 했습니다. 님자는 일에 참여하지 마. 참여하지 말고 일이 잘못되면 내 식구들이나 좀 돌봐줘. 이게 뭐냐면 쿠데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일이 잘못되면 사형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자, 결국에 국가재건 최고위 상공위원, 국가재건 최고위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5.16에 주도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박정희가 가족을 맡길 정도 신임했기 때문에 5.16 쿠데타가 성공하고 바로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네. 차지하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군을 떠났던 박태준은 박정희의 만류로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일본 통일했던 박태준을 일본으로 보내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안을 돕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와서 박태준이 만난 사람이 바로 야스오카 마사스입니다. 야스오카는 한일 회담이 성사되도록 다양한 사람을 박태준에게 소개시켜 줬는데요. 이때 인연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할 때도 야스오카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박태준은 다시 한번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박정희는 다시 한번 만류를 합니다. 박태준에게 만성 적자 기업이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중석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한중석은 일제 감정이었던 1916년에 상동 광산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광고였던 상동 광산과 달성 광산을 주축으로 전 세계 중석 시장의 8%, 자유진영 공급량의 10%에서 20%까지 담당을 했고요. 수출액은 연간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었어. 텅스텐 파는 대한중석밖에. 근데 어떤 자료에는 60%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차지했다니까 엄청난 거죠. 하지만 이 회사는 만성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박정희는 엄청난 기업이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던 이 회사를 살릴 사람으로 박태준을 지목을 했고 그의 유학까지 말리면서 그를 대한중석 사장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박정희가 직접 사장 자리를 제안하니까 거절을 할 수 없었던 박태준은 박정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누구도 회사 경영에 간섭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가 38살이었다. 아이고, 진짜 우리 작년이다, 야.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어, 지금. 박태준은 곧장 광산으로 달려갑니다. 실태를 직접 파악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동 광산을 방문했던 박태준은
광부들이 살고 있던 사택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광부들의 부인들에게 물었을 때 광부들의 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대 좀 없어주세요.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태준은 즉시 부하 직원에게 DDT를 사서 빈대를 제거해라. UDT가 아닙니다. 예. 네, 이번에 우리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은 UDT를 DDT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직원은 DDT는 너무 비싸서 뿌리지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만 할 것 없이 당장 사택에 DDT를 뿌리고 사택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예산과 절차를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박태준이 얘기하자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 제때 주는 것도 버겁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박태준은 잔말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사표 쓰기 싫으면. 라고 대답하고 결국엔 DDT를 사서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박태준이 늘 강조하는 후생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포함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말이죠. 지금 박태준의 이런 게 이번 재난 사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해안 유출, 기름 유출 태안에서 났을 때 그때 담당 공무원이 자꾸 핑계대고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예산 신경 쓰지 말고 하루 2벌, 3벌이라 치라고. 그게 안 되면 장비가 없으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빌려오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거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야, DDT 사서 뿌려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요. 월급 줄 돈도 없어야 하니까. 야, 잔말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사표 일단 쓰시면. 해야지. 사람이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더십, 리더가 딱 잡아가지고 큰 줄을 잡아서 제대로 흔드는,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살아있다는 얘기죠. 가장 긴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리더로서의 중요한 요건이긴 하죠.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네. 박태준의 생각은 후생복지가 잘 되어야지만 가정이 평화롭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한 겁니다. 이건 잘 봤네. 예. 또 그렇게 되어야만 작업 능률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포철일 왕궁대가 말이죠. 포철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 큰 불이 난 적이 이거 크레인 기사가 뭘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건데 박태준이 알고 보니까 그 크레인 기사가 졸업 문제를 한 겁니다. 피곤하게. 그럼 피곤해서 과다 업무를 그렇지.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왜 졸업 운전을 하나 보니까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아마 일 끝나고 다른 일을 또 투잡을 뜯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박태준 그걸 보고 이것도 역시 후생복지의 문제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일 터지면요 크레인 기사가 다 독박스지. 그랬다 그래요. 예, 당시에는. 예. 근데 박태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더욱 후생복지 신경 썼다 그러니까 복지는 아마 대한민국 기업 중에 포스코가 최고일 겁니다. 이게 박태준이 늘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박태준의 소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포항제철을 건립할 때도 후생복지를 강조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사택단지 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학교를 건설해서 노동자들의 교육에 대한 시름을 덜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 많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니 뭐 포항공대도 여기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항제철 공고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공고들 중에 명문들 많았잖아요. 명문이었죠. 예. 포철 공고는 뭐 인문계 못지않은 정말 대단한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고 난 거기 가면 포항공대 가는 줄 알았어. 예. 현장을 방문하고 본사로 돌아온 박태준은 그 즉시 유병호 상무에게 현장에 내려가서 일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건 대한중석 관련된 얘기죠. 예. 현장을 몰라서는 절대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대한중석 강산에 다들 노동자들만 있었어.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은요. 다들 서울 본사에 앉아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번 사건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이번 세월호 사건도 해경 또 해운회사 윗대가리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밑에 상황이. 그냥 그러니까 뭐 대충 때우면 되는 거 아닌가? 사고 터지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박태준은 정확한 의사결정 체계, 공정한 인사제도, 종업원 복지후생 확립 등을 내세워서 1년 만에 대한중석을 정상화시켜 놓습니다. 이후 대한중석은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기 호황을 누립니다.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죠. 전성기 때는 인구만 3만 명이 넘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일대 뭐 우리나라 지하자원,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 지하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동네가 이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박태준이 이렇게 1년 만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중석을 정상화시켰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건데, 그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박태준이 가서 그렇게 막 혁명적으로 계획을 한 거 아니거든. 원래 해야 될 거, 지금으로 봐서는. 네. 뇌물 안 주고 안 받고, 기본만 했는데도 자재 안 돌리고 안 빼돌리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사정책, 청탁 안 받고, 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키고,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건, 이것만 해도 그 잘못된 사가 제대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썩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였죠. 박정희는 대한중소를 맡아서 성공으로 이끈 박태준에게 제철소 준공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원래 제철소는 박정희가 처음 시도한 게 아니고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박정희 특집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 제2공화국 장면 정권에서 네.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역량도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차 경제개발 계획 때 제초소 건설을 추진했으나 자금이 없어서 2차 경제개발 때 하기로 미룬 것이죠. 마찬가지 한일 국교 정상화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랬거든.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국이 해 이런 쫑간한 새끼들 해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련하고 대립을 하려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미국 측의 영향력을 더 발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않나 생각도 드네요. 이승만이 한일회담 수석 대표였던 양유찬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한일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나? 미국 친구들이 자꾸 하라고 권하고 또 세계 여론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라고 했을 정도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얘는 도대체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자, 그러다가 일본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정권에 깊숙이 포진해 있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죠. 그로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한일협정을 초속히 타개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정권 내에 만주 인맥들, 친일파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정통성 없는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그걸 만까지 하려면 경제개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여줄게. 경제개발을 통해서 정통성 없는 정권의 취약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장기 플랜이었던 경제개발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이 경제개발 계획을 성사시키려면 결국은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어디서? 오가내 있어야지. 그 돈을 일본에서 끌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조속히 빨리 치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본의 자금줄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당시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금액이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원조 금액을 줬는데 그게 감소하니까 박정희가 쓸 돈이 없어진 거죠. 일례로 1957년에 3억 8천만 달러였던 원조액이 1959년에 2억 2천만 달러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한일협정에서 일본한테 받은 돈이 3억 달러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조 해주는 게 3억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우리한테 또 갖다 준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줄어들자 박정희가 일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와중에 말이죠. 박정희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는 내자를 동원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그랬고 내자를 동원해서 포항제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화폐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오직 기댈 곳 내가 의지할 곳은 일본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화폐개혁이 무엇입니까, 이 박사님? 예. 박정희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자금과 화교들의 돈을 노리고 1962년 6월 9일 밤 0시를 기해서 긴급통화조치법을 의결하고 10일 0시를 기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환화를 원화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의미합니다. 뭐 지하자금 얘기하니까 뭐 지하경제 양성화 뭐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다 자기 아버지 따라하는 거죠. 이로써 옛날 돈 10화는 새돈 1원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켰죠. 얼마 전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책임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1962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화폐개혁에 대해 삼성 이병철조차도 비난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병철은 화폐개혁 실패 후에 박정희를 만나서 세계적으로 통화개혁은 해만 남겼습니다.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충고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박정희는 경제인들 이야기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경제인들한테 자문조차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혼자 해버린 거 아니야. 아니, 한국은행 총재한테도 안 알려줬다니까. 뭐냐고 아니, 이게. 그 배가 그렇게 침몰 직전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참 다 그 생각밖에 안 나네 요새는. 예. 이 화폐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박정희는 내자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 같던 존재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내의 수탈과 범죄의 역사는 법적으로 그 보상이 끝나버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강제징용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이 조약을 들고 나와 자신들이 책임은 다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은 할 말이 없죠. 아니 그때 야 니네 사인했잖아. 우리 돈 다 줬잖아. 그치지 뭐. 내가 사인했잖아. 예,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배상 끝났다. 근데 왜 자꾸 더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인들은 순망치한과 헷갈리지 마시고 후한무치하다는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가지고 급하게 한일협정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런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우리는 별반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천국권 협정 조항이란 것이 있는데 이 조항에 정확히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사인한 이전에 또 다른 이유로 뭐 나온다 해도 어떠한 주장 할 수 없게 한다. 그러고 두 장 나눠가지고 사인했잖아, 다. 네. 이거를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계획이 끝나버린 뭐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국제법상에 들어가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잘못되게, 졸속으로, 날림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결국에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 이때 들어온 돈도요. 이때 들어왔던 돈들 중에 8천만 달러가 포항제철 건설에 들어갔고요. 포항제철은 그 돈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것 때문에 포스코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포스코는 대답이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도 전혀 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공사비만 1215억 원,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3배나 달하는 돈을 혈세로 피값의 대가로 쏟아부어서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기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월급도 주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을 또 어린 소녀들을 끌고 왔던 일본이 한일협정을 핑계대면서 더 이상 배상은 없다. 그때 다 줬다. 버티는 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런 분들을 모른 채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자들이, 또 위안부 할머니 일본에 가서, 일본 법정에도 호소 많이 했죠. 일단 기업에 갔는데 걔들은 모른다 그러고. 우리는 몰라. 아니, 그 문서가 다 발견됐다고. 얘들이 강제징용자들한테, 야, 내가 저금해놓게? 이 월급 지금 저거 착착 저금해놓고 있어? 이래놓고 안 줬단 말입니다. 우리 설날에
세뱃돈 애들 받아왔는 거. 엄마한테 맡겨놔.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건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안 주고 그랬는데, 이거 문서가 발견됐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 한일협정에 다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 법원에서 자꾸 패소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포스코를 찾아온 겁니다. 왜? 니네들 뭔 돈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됐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문전 막대한 게 포스코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포스코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박태준 전 의원, 박태준 회장이 매일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 우리는 조상들의 피값으로 이걸 건설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달라는 얘기지. 뭐 말만 해. 알고 있는 거네, 알고 있는 거. 에이씨. 자,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자, 2부에는 노란 곡 듣고 박태준이 포철 책임자로 선정되고 어떻게 포철을 지금의 기업으로 일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들었고요. 방금 광고가 나갔는데 이 광고는 그 제목이 삼국지 턴 사자성어. 여기서 턴은 TURN을 삼국지 얘기합니다. 예. 한자 학습 만화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여기 우리 이제 안가를 찾아주셨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다. 그러니까 리더가 지식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학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혹은 또 사태 수습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많이 좀 읽게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저 EJ에 광고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 박사님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소개라기보다는 책에서 나온 소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지,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사자성어풀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위주의 전개,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 인문학, 시대를 이끈 엘리트들의 정의, 의리, 충성, 사랑, 술수.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그래요. 제가 삼국지 매니아 아닙니까?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 나름 또 캐릭터 각각 뭐 유비, 장비 이런 데 캐릭터 부여해가지고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네. 그렇게 읽게끔 해놨어요. 우리 중에 이 작가가 삼국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인용도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매년마다 삼국지 읽었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요즘은 뭐,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말든, 여러분들도, 요거 뭐, 아빠랑 같이 읽는다니까.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뭐, 우리 성인들은 뭐, 이 만화책을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문여과 읽지 마시고요. 학습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게임도 나왔다네요. 앱게임. 슈팅 삼국지 턴이라고 합니다. 슈팅 삼국지 턴, 또 삼국지 턴 눈싸움. 이 2개가 있다는데, 공짜라네요? 그래? 공짜라니까. 무료로 받고, 댓글 좀 달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지가 보면 사람 사는 얘기에서 저렇게 그렇죠. 가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예, 공짜니까 뭐, 여러분들 뭐, 심심하실 때, 뭐, 지하철 타고 가나 버스 타고 심심하실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얀바람 엔터테인먼트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hitwind.co.kr 화이트윈드.co.kr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광고 나오고 그러면 항상 왜 이 박사가 이렇게 웹 주소를 얘기해 주냐 그러는데 저희 3명 중에요. 가장 사실은 표준어에 가까운 그다음에 가장 듣기 좋은 발음하는 게 이 박사입니다. 저는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죠, 뭐.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 방송은 우리가 쭉 했던 다른 방송들하고는 다르죠. 80에 걸쳤던 다른 방송들하고 상당히 다르다. 웃고 떠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이 뭐, 재미 면에서는 다소 다른 방송보다 떨어지더라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정보 제공 혹은 교육 차원에서 뭐 들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저번에 안가에 오신 분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데려오셨더라고. 근데 물어봤지. 했더니 아니 들어요. 했더니 애가 듣는데요. 이거 공부 많이 한답니다. 또.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뭐 리더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네.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공도 많고 과도 많은 사람이고 이 양반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욕할 거 있으면 욕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 이런 거 없어요.
못한 새끼는 못한 대로 까고 잘한 새끼는 잘한 대로 칭찬하고 뭐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 왜 롯데 특집 할 때 네. 이 작가 했던 게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 있잖아. 신격호 칭찬하면서 야 어쨌든 존나 열심히 살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야 게으르면 안 돼. 기르면 안 돼 이 박사. 야, 나 요새 하루에 2시간 이상 잔 게 며칠 없어. 알았습니다. 제가 이 박사는 맨날 게으르다고 구박하기 때문에. 자, 박태준이 이렇게 포철 책임자로 선정되고, 박태준은 다시 일본을 찾습니다. 일본의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일본 돈이잖아요. 일본 돈을 이제, 받아오기로 한 거니까. 이건 뒤에 네. 가면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야스오카를 통해 철강 강국이었던 일본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태준을 만난 야스오카. 아까 그 세자기 설명 야스오카가 이 야스오카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야하타 제철 사장 이나야마 요시히로와 만남을 주선합니다. 일본에 있는 제철 사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나야마는 또 일본의 다른 철강 회사들을 그 사장들 모아가지고 박태준을 도와주었습니다. 오 땡큐 아니야? 땡큐죠. 우리한테는 땡큐죠. 그러나 너무 고마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야타 제철의 전신이 청일 전쟁의 배상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청일 전쟁에 우리 뭐 민비 특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거 조선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든 전초전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을 놓고 청나라와 쟁탈전을 벌여서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싸운 거 아니야?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진 것이 바로 야타 제철이었고, 그때 받은 배상금은요, 일본 연간 예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육군과 해군의 상비군 규모를 대폭 늘리고, 병기, 군함의 자급 조달을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제철소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울 필요가 없죠. 뭘 고마워, 씨.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배상 비즈니스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네. 일본의 재벌들의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재벌로서 성장한 게 바로 일본의 재벌사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군국주의에 도움을 줘서 성장했다가, 메가다가 다 쳐버렸어요. 해체시키버린 거지. 그 뒤로는, 재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재벌은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재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국 옥스퍼드 사전, 비롯해서 모든 사전 다 올라가 있어요. 재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구조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독재 정치와 같이 컸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스타트는 적산 기업이고요. 네, 모든 특혜를, 적산인 비롯해서 모든 특혜를 받아서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제철소 사장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결국 뭐 그렇게 고마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일본이 제철소를 지어가지고 성공했던 그 뿌리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걸 받아간 거다. 이렇게 보였으니까 말이죠. 자, 이나야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나야마와 얽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8년 여름에 덩샤오핑, 등소평이죠? 네. 등쇼핑이 신일본 제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에 포항 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이나야마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나야마가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해요. 지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아. 이런 말을 이나야마가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니들은 줘봤자 안 돼, 니들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서평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해야겠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인정받은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나야마가 밝힌 등소평가 일화인데요. 그렇고, 자, 박태준이 그런 노력으로 성과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오자 박정희는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철강 조사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965년 9월 일본 철강 회사들이 연합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주간 머무르면서 포항 등을 둘러보고는 100만 톤 규모 제철소 건립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바로 제철소 건설이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포항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야스오카는 왜 박태준을 도왔나 살펴봅시다. 포철이 가동된 직후 한국을 방문한 야스오카는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박정희 특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보수 우익이 한국을 도와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안보, 그렇죠?
일본의 이익이 되니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 펜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치, 한국이니까. 펜스 그때 얘기했던 거였죠. 한국이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도와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이게 뭐냐면 포항제철이 건설될 때 일본 기술이 다 들어왔죠. 네. 자재들 다 일본 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종속돼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다 계속 써야 빼- 돼요. 그렇게 밀어주고 다 뽑아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다시 뽑아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어준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밀어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1967년 6월 30일 날 제철소 부지를 포항으로 선정하고요. 이듬해 3월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4월에 포항제철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갑자기. 네. 이전에 말이죠. 미국, 독일 등 5개국은 KISA, Korean International Steel Association을 구성해가지고, 한국에 차관과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제철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 못한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가자. 그렇죠. 5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차관을 거절하고 나서고, 또 국제 부흥은행입니까? IBRD? 예. 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역시 그래요. IBRD도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제철 사업은 경제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발을 빼니까요.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냈잖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발 빼면 딴 나라는 나도 못해. 볼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한국은 내자 동원 능력도 불투명하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제철소보다는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유로 발을 뺐습니다. 한국을 아주 개무시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지런한데 아주 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최대 차관 제공 국가인 미국이 발을 뺨으로써 나머지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참여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렸습니다. 대마가 빠진 거네. 네. 이 IBRD의 보고서를 쓴 사람이 존 자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대 후반 박태준과 만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철소 못 져라고 네. 그 보고서를 쓴 인물. 네. 박태준이 이 존 자페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보고서를 쓰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자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이 쓸 거다. 철강 수요가 없는 나라가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내 실수는 박태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당신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는 바람에 내 보고서가 엉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식을 초월했던 말이 뭐 비욘드 커먼 센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태준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박태준이 한 개라고 봐야겠죠. 다들 안 된다 그랬거든. 한국에서 철강 사업은. 그러니까 등소평도 그런 걸 인정한 거고, 네. 존 자페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나 내지는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태준을 뭐 철강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키사, 그렇죠? 키사, 네. 약속을 저버린 키사, 이 약속을 저버린 키사도 문제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정책 위반자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다국적 컨소시엄에 불과했던 키사를 너무 믿었어. 너무 믿고 이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만 강했지 체계적인 입안 계획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사와의 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방법이 없는 거야. 내자 유치도 안 되지. 외자도 안 되지. 뭐 어떻게 합니까? 허공으로 이 계획, 제철소를 짓는 계획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로 대일본 청구 자금, 일본한테 받을 청구권 자금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일본은요, 큰 대짝 아닙니다.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 자, 이 아이디어를 박태준이 냈습니다. 이걸 뭐 하와이 구상이라고, 뭐 구상이란 거 엄청나게 많아. 아유, YS가 뭐 시드니 구상. 이번에 또 그네 누나가 또 뭔 구상 하나 내지 않았나? 뭔 선언인가 구상인가 뭐, 아이씨, 뭐. 몰라, 그 양반은. 되지도 않는 걸 할 때는, 아유, 자, 그러나, 이 하와이 구상,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 니들 어차피 줄 거, 우리는 그거를 제틀에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의외로 일본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 돈이 원래,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협상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 분야에만 쓰도록 돼 있던 나머지 금액,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쓴다니까 일본에서 반대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빠진 한국 정부는 68년 8월 말에 열렸던 제3차 한일 강요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통 크게 양보합니다. 돈 받아내려고. 또 정치인들에게는 로비를 통해서 회의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 이거 말이 잘못한 것이 뭘지. 그래서 박태준의 로비를 받은 정재계 인사들이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와타 제철, 후지 제철, 니온 관간 이 3개사의 사장은 포철의 사업 계획성이 타당한 문서에 직접 사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 재계 인사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당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철이 건설되고 나서의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기술 제공을 일본에서 하고 일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포철과 관련된 사업과 연관을 맺을 수가 있겠죠. 실례로 제1기 포철 설비 구매 계약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 업체가 따냈습니다. 지네가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없죠? 당연히 해줬을 거 아니야. 자, 이와 관련해서 오히라 마사요시 통산상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으로 유명한 오히라 김종필 회담 유명하죠? 네. 그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런 말도 했잖아. 아들의 뭐 성공을 본 뿌듯함을 느낀다. 한국에 와서 그따고 망발하고 있는데. 자, 그 양반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협력을 거부하면 한국은 반드시 구미로 대상을 교체할 것인데 그럴 바에야 일본이 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게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일이겠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이뻐해갖고 뭐 박태준, 박정희 이뻐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하여튼 야로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됐던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태준을 포함해서 건설 요원 10여 명이 0일 만에 허벌판 모래밭에서 제철 공사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박태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조상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에서 0일 만에 있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라고 직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포스코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232만 평이나 되는 거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향을 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전폭적으로 박태준을 밀어줍니다. 포철은 일본에서 받은 돈과 국가에서 내놓은 돈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아닌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출발을 했고요. 모든 기업 중 유일하게 포철에서만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받지 않으니까 그 밑에 인간들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가끔 요청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박태준이 거절을 했습니다. 69년 6월 초에 김용욱이 찾아왔습니다. 삼선 개헌이 필요하니까 예비역 장성들의 성명 발표와 서명 작업을 아니 박 선배님은 좀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을 때 박태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당신들의 일이고 내 임무는 제철소를 짓는 일이다 라면서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 제공 혹은 삼선 결연에 도와달라는 요청 이런 거 다 거절했는데 그래서 무슨 뭐 가택수사도 당하고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나중에는 정치자금, 비자금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의 배경은 결국에는 박정희 신임이 그만큼 아마 좀 두터웠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박정희가 내 뒤에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70년 2월에 박태준은 박정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비 구매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압력과 로비가 들어와서 애로가 많습니다. 상공부, 재무부를 거쳐야 하고 그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입김이 너무 거셉니다. 창구를 단일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요, 박태준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바로 문서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뒤에 곧바로 본인 서명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다른 애들이 만약에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야 이거 보여줘 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전권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던
종이 마패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겁니다. 원래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건 절차를 무시한 거지. 뭐 구매를 하려 그러면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 회사에서 이거 구매하고 위에 올리고 위에 보고하면 또 보고한 사람은 또 상공부에 올리고 이런, 왜냐면 나라 돈 하는 거니까요. 구매 절차가 있는데 박태준은 거기서 자꾸 로비가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고 뇌물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다 할게요. 내가 지금 손아귀 다 할게요. 이런 거였고 박정희가 그래? 알았어. 네가 해. 사인 딱 해갖고 야 애들이 혹시 딴 애들이 압력 나오면 이거 보여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비리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시기도 합니다. 뭐 사람 구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긴박하니까 네. 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니까 좀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겠지만 제철소 짓는 것과 관련된 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공정하고 그리고 좀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조선시대 왕 네. 암행어사 마패주듯이 네. 그렇게 한 거네요. 박태준은 박정희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포철 신화를 이룩합니다. 그러나 이런 독단적 운영에 폐단도 있었습니다. 우선 포철에서는 박태준에게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태준을 반대하는 것 이꼴 항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태준의 성격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철에 붙어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부하 직원들은 박태준을 비판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었죠. 부하 직원들 조인트 까는 거는 예산일이었고요. 지휘봉으로 머리통을 후려 갈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지휘봉이 그 군대 지휘봉 네,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철로 묵직해서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 출신이니까 조인트 까고 뭐 이런 건 이게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다들 성인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집안에서 한 집안의 가장인데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조인트 까고 대가리 때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조인트 까이고 지휘봉으로 후들겨 맞아도 누구 하나 대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태준이 김영삼 정권에서 손발 다 잘리고 일본으로 도망갔을 때 그를 따르는 부하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잘해야 돼, 평소에.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박태준이 부장에서 상무에서 이사에서 사장까지 부장에서 시작해서 사장까지 시켜줬지만 그리고 각 자리마다 다 배치를 해줬지만 그 사람들 박태준이 위기에 몰리자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검찰에 박태준의 비위 사실까지 낱낱이 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태준의 독단 경영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박태준으로서 이게 대단히 배신감 느끼고 울분을 토로했는데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포철이 훗날 정경유착 의혹에 빠졌던 거,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일, 노조 설립을 방해한 것, 박태준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마련한 것 등은 모두 이런 1인 독재 경영에서 나오는 폐단들이었습니다. 저기 삼성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사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니까. 1987년 8월 전국이 노동항쟁의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 포철에서도 3차례에 걸쳐서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방해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철은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수교육 등에 격리시키는 방법을 동원해서 노조 설립을 막았습니다. 포철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에서의 노조 설립도 압력을 넣어서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남통신이었습니다. 포철의 통신장비 유지 보수를 맡고 있었던 하청업체 영남통신은 1987년 7월 27일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8일 포철은 영남통신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맙니다. 진짜 쓰레기들 씨. 참. 노조 설립했다고 그 다음날 계약 끊어버렸네. 니네 회사 노조 있어? 안 돼, 그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영남통신 사장은 사장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직원들도 한순간에 직장이 날아갔네요. 삼성이 이러죠, 예. 삼성이 이러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 한순간에 수백 명의 영남통신 사원들의 밥줄을 끊어놓은 겁니다. 이거 살인하고 뭐가 달라 씨발.
이에 울분을 느낀 영남통신조합원 한 명이 할복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영남통신은 폐업이 돼버리고 말아요. 2011년에도 포스코 하청업체 조합원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를 당해서 노조 탈퇴 협박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사측이 노조를 분쇄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 발견돼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듣고 있는 삼성? 포철 기업뿐만이 아니고 하청업체까지 아니 왜 얘들 왜 이러지? 노조에 무슨 알레르기가 있나? 참나 환장하겠네. 아유, 씨. 그렇게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뭐 미개한 것들은 단체 행동하지 말고 하지 말아. 아니 이거는 헌법에 법적에 다 있는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쥐들이 법 위에 있는가? 좀 답답하네. 자, 박태준은 2011년 9월 19일 포스코 퇴직사원 300명 앞에서 생전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박태준은 우리는 희생하는 세대였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근무 조건이 4조 2교대지만 여러분들은 3조 3교대였고 비상시에는 밤잠마저 헌납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저에게 위안이 있었다면 자녀교육과 주택문제, 후생복지와 문화혜택을 당시 한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단결이 영일만의 기적을 창출하고 영일만의 신화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기적, 신화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회사의 종잣돈이 조상들의 피해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그 식민지 배상금의 일부로서 일기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챙겨준 것 같죠? 그러나 포스코 정규직 직원 대비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46%, 포스코의 장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4조 2교대라고 자랑하고 3조 3교대여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지금 현재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작업 강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3조 3교대입니다. 이들의 연간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2116시간에 비해서 500여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749시간보다도 900시간 가까이 더 근무하는 셈입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이 2116시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법정 기준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지. 3조 4교대에서 박태준이 우리 포스코 옛날 임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들 3조 3교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랬지. 지금 현대 중공업 하청업체 이런 분들요. 여전히 3조 3교대예요. 60년대 70년대가 바뀐 게 한 개도 없어. 우리 노동자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그리고 포스코 얘기했지만 포스코의 어떤 하청업체 직원들은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하는 그렇다고 해서 일이 달라? 아니에요. 똑같은 업무 강도로 하고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고쳐야 되고 하청업체에서 2년간 파견직 2년간 이렇게 일하면 정직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또 재판 걸었다 다 패소했거든.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청취자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일자리 나누기 운동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고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에 연봉을 깎고 그 연봉을 하청업체의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여러 가지 법령을 마련해서 정말 고생하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더 문제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싸움을 자꾸 이제 거기 계신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 싸움이라고 이제 만드는 이 기존의 언론과 이 시스템의 문제거든. 사실 그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시스템에서 바꿔야 되는 건데. 노동자 대 노동자 이런 싸움을 몰고 가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현 노동조합이
우리 하청 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자 아닙니까? 아, 이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니들끼리 싸워. 야, 싸워서 이긴 놈만 우리가 데려갈게. 이런 자꾸 프레임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다 96년 노동법 날치기 네. 통과로 이뤄진 건데, 그래도 그 신한국당의 후예들이, 민자당의 후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고쳐지겠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정말로 궁금한 게, 왜 그럴까? 동경하는 걸까? 그렇게 사는 거? 아까 뭐, 우리 김근하 변호사가 우리 봉투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고발뉴스 팀하고 나눠주라고 같이 이제 뭐, 밥이나 먹으라고. 팩트TV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변호사 아닙니까? 네. 주위에 법조인들끼리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야. 기득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말했어요. 기득권들은, 새누리랑 지지할 수 있어. 그렇지. 아, 그래. 알았어. 이해해요. 이해하고, 다만 우리가 그 양반들 양심이 없다고 비판하는 거지. 알면서도 지들 이득을 위해서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계급 투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방금 세닥이 말한 것처럼. 왜 그럴까? 왜 없는 사람들이 새누리랑 찍고, 왜 그러냐 말이지. 왜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찍고 이렇게 휘둘르냐. 그렇게 찍으면 그렇게 될 줄 아나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권에서 실시했던 뭡니까? 토지에 부유세 물리는 네. 거죠. 건물 6억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물리는 게 바로 부유세였죠. 종부세. 그런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왜 저게 난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거기 살았으니까. 충남구 면목동 사람들이 왜 그걸 반대를 해? 나와서 뭔 개소리야 이게. 서술집에서 막걸리 드시면서 아니 지금 세금 폭탄 노무현 세금 폭탄 때문에 우리 다 죽어간다고. 쪽방 사시면서 왜 그래? 아니 6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한다니까. 세금 부과해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이래서 진짜 조선일보는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렇지. 자기- 이 무가지 개새끼들은 없애버려야 돼. 자기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그런 이제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자기들한테 당장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 북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게 저는 더 관련이 없을 것 그것도 같은데. 몰라.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게 당신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잔인한 장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짜장 깡통에 넣고 끓였을 때,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졌을 때 수영을 하다가 물이 끓었을 때 이미 죽어요. 그게 아직 몰라요. 왜? 온도를 몰라요. 체크를 못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다가. 자, 지금 서민들은요, 외부에서 뭐 개질을 하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막 떠드는 거 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게 많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지금 대형마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강제로 쉬게 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그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정책 왜 하냐? 불편하게. 그런다고 재래시장이 발전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형마트는 시내 중앙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은. 그렇지. 외부에 있어야 돼. 외부에 있어야지. 그래서 차 끌고 가갖고 싸게 대량 구입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상쇄를 해야 되는 거거든. 대형마트가 지금 얼마나 손쉽게 돈 벌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청업체 시켜가지고 PB업체들한테 강제하잖아. 거다가 싸게 광고도 이 양반이 다 하게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 대형마트 직원들 아닙니다. 이 하청업체에 또 외주예요.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월급은 이런 거야. 내가 납품하는데 물건도 내가 납품하고 직원들도 내가 월급 줘가면서 거기 갖다 주는 거야.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대형마트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유통업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흔히 뭐 대리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대리점 생각해 보시라고.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그 직원들 일자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 직원들은 일자리 어떻게 하냐고. 마찬가지 슈퍼도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슈퍼가 망하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규제, 이런 규제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자꾸 이런 규제를 풀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남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진짜 시작해야 될지 정말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대형마트에 일하시는 그런 분을 가족으로 둔 사람도 과로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 얘기 합시다. 자, 저희랑 알고 지낸 분이 있는데, 제 영상팀 막내 PD였죠. 이제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이마트에서 일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풀무원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셨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구조를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책임 안 지게 하는 이게 문제인 거니까. 결국에 그렇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또 생태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거기 구조도 못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들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정영진 회장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소비도 이념으로 하냐고. 소비도 이념으로 하는 새끼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도 이념으로 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해요, 우리. 삼성 불매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대형마트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소비도 이념으로 한 새끼,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얘기 또 할 겁니다. 대기업들은요, 사람들 미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뭐 EJ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뭐 고발뉴스나 팩트TV 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그리고 뉴스타파, 뭐 국민TV 후원해주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도 이념에 따라서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념에 따라 소비 안 하면은 바로 텔레비전 켜가지고 바로 나오는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보지. 왜 굳이 힘들게 찾아서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듣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비정규직의 어떤 애환이나 서름은 이번에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하는 비정규직 사원들이 많이 또 사망하신 일도 있었고 또 이 박사 말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도로공사 직원 한번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있기 때문에 묻혀버렸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은 그분을 모셔서 이야기 해도 보도록 하고 또 장애인 인권 문제 때문에 네. 장애인들이 네. 나와서 한번 시위하신 적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경찰이 최루탄을 이 미친. 최루액을 뿌리고 그 힘없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랬던 아니 그분들이 그냥 자유를 달라 그런 거네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지. 나 진짜 꽃병을 다시 보고 싶은 건가 애들은. 근데 그것도 오늘의 보도가 너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전혀 안 됐는데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사이에 묻혀서 지나가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들은 너무 많은 일을 처리했어, 그 와중에. 뭐 일단 간첩 조작 사건 지금 고등법원에서 결국엔 무죄 판결 났는데 얼레벌레 넘어가고 있고 또 KT 이석채 사장인가요? KT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그것도 얼레벌레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기찻길에서도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은 올라갔고 뭐 잊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제대로 보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눈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태준 회장의 공이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은 시간인데 네. 2부에서는 다음 주 우리 다음 주 EJ 박태준 특집 2에서는 박태준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또 포스코의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 그런 것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포스코가 우리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가지고 하청업체로 뇌물 받아 처먹고 억대 뇌물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 회사 망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사건 사고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 박태준 얘기하면
지만이? 언니 동생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만 씨 얘기해야지. 지만 씨가 박태준이 없었으면 아직도 약에 의지해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 얘기 할 거야? 뭐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더 심각한 거 말이죠. 박태준 씨, 박지만 씨가 여러분들 그냥 뽕을 한 걸로 아시고 계시는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뽕은요 절대 그냥 안 해. 뽕은 항상 여자 여자가 같다. 그렇죠. 그럼요. 항상 여자 같다는 뽕은. 그래서 뭐 미아리에서 발견된 아이 왜 이래? 미쳤구나 니가. 야, 처리해줘. 지만이 형이 말이야. 어. 귀춘 대원군한테도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 새끼가 돌았나 지금. 왜 이래 이 박사? 처리해줘. 감옥 가고 싶어? 왜 나 이 박사님 왜 이래?